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세계가 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가 한국 배우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뒤 언론에 밝힌 수상 소감입니다. 55년 연기 외길을 걸으며 진심을 믿고 중심을 지킨 노배우가 이제 세계인의 깐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깊이 안고 세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짧은 수상 소감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과 예능을 통한 K-콘텐츠의 세계가 열광하고 K-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콘텐츠의 저변에 깔린 가치는 인간 존중의 윤리를 묻고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로 답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팔순을 앞둔 오영수 배우가 드라마에서 하나 남은 자신의 구슬을 주인공에게 건네며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깐부 맞지?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서 오는 인류의 위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깐부가 될 때, 즉 형제애가 실현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보편교회와 함께 시노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친교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경청하며 논의하는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합니다. 내 안에 꽉 찬 나를 조금 버리고 이웃에게 자리를 조금 내어주면 어떨까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오영수 배우의 말처럼 이런 다짐을 하며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랑과 기쁨 가정의 해를 지내고 있는 혼인 부부들에게 서한을 보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황은 부부 일치와 자녀 양육, 그리고 세대 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평화의 사도로서 낮은 곳을 향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올해 분주한 3억 일정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나라, 전쟁의 위험에 놓인 국가를 우선적으로 방문하고 시성식과 새 추기경 임명도 예상됩니다. 교황의 새해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지내는 혼인한 부부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부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강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부의 일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의 소명에 응답한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부부의 삶은 하나의 단일한 삶이라면서 부부는 현존하는 예수님과 이루는 사랑의 친교 안에서 우리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부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어린 자녀들은 선물이라며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굳건하고 믿음직한 사랑의 표징을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일은 쉽지 않지만 가정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첫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부부들에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할 수 있다고 깨닫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 번째로 강조한 부부의 역할은 세대 간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교황은 혼인한 부부들에게 교회를 위해 특히 가정 사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정은 참된 인류애를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 전수에 부름이 있다며 세대 간 다리를 놓는 것이 부부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여전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감염병 유행 동안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기회에 대해서도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는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들은 격리 기간 갈등을 빚고 위기를 겪어야 했을 것이라며 이들을 친밀함과 사랑의 말로 위로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시대적 변화를 겪는 이 시기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모든 가정에 창의적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바티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에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가난한 국가에 백신이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줄곧 강조한 부분입니다. 해외 순방 역시 코로나19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황은 올해 안에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는 핀란드 또는 카자흐스탄이 유력한데 교황의 사상 첫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여름에는 스페인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방문한 지 40주년이 됐는데 당시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교황은 만약 방문한다면 산티아고에 가는 것이지 스페인을 방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문의 목적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올 가을에는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교황을 만나 가톨릭교회가 운영한 기숙학교에서 캐나다 원주민 어린이의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 대해 캐나다 사회의 화합을 위해 직접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을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계획했던 3억 방문 국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남수단 등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교황이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교황이 해외를 방문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이 소외된 사람들, 전쟁의 위험에 놓인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Ci siamo abituati a tal punto che immense tragedie passano ormai sotto silenzio. Rischiamo di non sentire il grido di dolore e di disperazione di tanti nostri fratelli e sorelle. 그리고 2022년 교황의 간절한 소망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바티칸에서 대규모 행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특히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는 대규모 시성식은 2년 7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5일 사하라 사막의 은수자로 유명한 복자 샤를드 푸코의 시성식이 예정돼 있는데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황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로 오는 6월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 가정대회가 거론됩니다. 교황청 구조개혁에 대한 작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2022년 10명의 추기경이 80세가 돼 콘클라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새 추기경이 서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교황청 개혁 방안이 담긴 새 교황령이 반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는데 교황의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시노드를 준비하는 것도 올해 교황청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Comunità cristiana, incarniamo lo stile di Dio che cammina nella storia e condivide le vicende dell'umanità? Siamo disposti all'avventura del cammino o, timorosi delle incognite, preferiamo rifugiarci nelle scuse del non serve o del si è sempre fatto così? CPBC 맹현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여 만에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은 주교는 낙태법 공백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대주교는 한반도의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해를 맞아 전국 교구와 수도회에서 거행되고 있는 사제서품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마산교구를 시작으로 7일엔 부산과 인천교구, 11일엔 청주교구, 12일엔 광주대교구와 의정부교구가, 그리고 13일에는 전주교구가 사제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아울러 28일엔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품식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착좌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약 2년 2개월 만에 마련된 7대 종단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교계의 방역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은 주교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주교는 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정순택 대주교는 가톨릭교회의 백신 나눔 운동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에 백신 나눔 모금액을 전달한 것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귀를 열고 종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역 협조에 대한 고마움과 국민 통합을 위한 종교계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통을 나누며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와 종교계 간의 코로나 대응 실무 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미크론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종교계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접종 독려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50대 이하의 3차 접종률이 오미크론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며 백신 불안 해소에 종교계 역할이 아주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 대표로 인사말을 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난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마산교구 사제서품식이 교구장 백이원 주교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서품 대상자들은 자신이 호명될 때마다 큰 대답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서품식을 통해 마산교구 7원본당 개강준 부제 등 6명이 새 사제로 거듭났습니다. 백이원 주교는 힘든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사제품을 받은 새 신부들을 응원하며 사제단의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안에 머물렀듯이 젊은 신부들은 어른 신부님들을 공경하고 형님 신부님들은 동생 신부들을 아끼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산교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보름 사이에 전국 6개 교구와 6개 수도회에서 양떼를 돌볼 새 목자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먼저 7일엔 부산교구와 인천교구에서 동시에 사제서품식이 열렸습니다. 부산교구에선 4명이 사제품을 받았고 인천교구에선 카푸친 작은 형제와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제 2명을 포함해 10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또 10일부터 4일간 작은 형제회와 성 베네딕토 수도회 요셉 수도원,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를 포함해 청주교구, 광주대교구, 의정부교구, 전주교구에서 연이어 사제서품식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10일엔 작은 형제회 양두순 부제와 베트남 출신 당티엔방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어 11일엔 청주교구에서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소속 부제 2명과 함께 7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12일엔 광주대교구에서 성모 승천 수도회 사제 2명을 포함해 7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고 의정부교구에서도 성 베네딕토 요셉 수도원 사제 1명을 포함한 6명의 사제서품식이 거행됐습니다. 13일 전주교구에선 영등소라본당 장우용 부제를 포함해 8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새 사자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정성스러운 기도로 새 사제들과 새 부제들이 서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품된 이들을 돌보시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사제의 탄생을 지켜본 신자들은 새 사제들이 예수님을 닮은 참 사제로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새 사제의 탄생 소식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15일엔 제주교구에서, 28일엔 서울대교구에서 사제서품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들 잘 살펴보고 계신지요? 이번 대선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인식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인공지능부터 메타버스까지 신기술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후보들마다 AI 기술을 활용해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한 전략이지만 우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인다는 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10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는 에너지 네트워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현 정부가 짜놓은 감축 시나리오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18년이 아닌 2010년 대비 5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0년에 폐쇄하면 탄소 중립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를 나타내는 비율, 즉 에너지 믹스를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보관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각각 35%로 그 밖의 에너지원을 30%로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사용기한 내 안전하게 사용하되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확대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당장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국 65개 종교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2022 탈핵 대선연대는 원전 확대를 공약한 두 후보를 향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5년간 많은 갈등 속에서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맞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확실한 탈원전 정책을 내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정부는 2032년까지 전국 석탄 화력 60기 가운데 가동한 지 30년이 되는 30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상황.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전환 지원법 제정을 전제로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탈석탄 목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전환특별지구 지정, 기금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대책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명이 다한 석탄발전소는 폐쇄하되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등을 봐가며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청년 기후활동가들은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정말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기후위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기후 위기를 단일 의제로 삼아 원포인트 토론을 펼칠 수는 없을까?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응해야 할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두 달도 안 남은 대선. 대선 후보들은 전국 방방곡곡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현장 유세가 어렵게 되자 딥페이크 기술로 비대면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가짜 동영상을 말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자신과 비슷한 아바타를 만든 겁니다. 대선판은 후보들의 AI 윤석열, 명탐정 이재봇, 김동연 AI 아바타까지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봇입니다. 합니다. 이재명. 저 이재명 재질은 확실한 실행력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 아바타 윈디입니다. 대통령 후보 최초로 AI 아바타로 탄생되었습니다. 저 윈디는 김동연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그대로 구현해낸 딥페이크 영상. 후보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을 살려 후보의 정확한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후보의 AI를 복제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영상의 진위 여부 판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AI 선거 유세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이번에 처음 시도됐기 때문입니다. 정필모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이 무분별하게 선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이 SNS를 통해서 퍼질 경우에 이를 시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시각은 각양각색입니다. 재밌다, 신선하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대선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이민년 새해의 키워드로 엑스틴 세대의 귀환이 꼽혔습니다. 엑스틴 세대는 어린 자녀와 살아가며 젊은 사고를 가진 X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며 어려움을 겪었던 청장년들. 가톨릭교회는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어서 세대 간 개화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세대 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장이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주최한 세미나 내용 함께 전해드립니다. 엑스틴 세대의 귀환. 매년 그 해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있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올해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X세대를 꼽았습니다. X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인구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X세대를 1975년에서 1984년에 태어난 이들로 규정했습니다. 학력고사가 아닌 수능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성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엑스틴 세대는 여기서 나아가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며 젊은 취향과 사고를 가진 이들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X세대는 인구상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올해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 하지만 교회에서 청장년층은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층에 속하기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노년층에 속하기도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본당에서 이제 조용히 미사만 드리고 있었는데 친구들도 없고 같이 어울릴 또래가 너무 없었어요. 교회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청장년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5세에서 45세 신자를 위한 서울 명동본당의 청장년부 늘푸른 청년이 대표적입니다. 청년부와 별개로 꾸려진 늘푸른 청년은 주일학교와 전례단, 성서 모임과 성가대로 구성돼 청장년 세대의 신앙적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청장년들은 매주 토요일 봉헌되는 늘푸른 청년 미사에 참여하며 청년 시기를 지나온 또래 구성원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저희가 또 청년이라는 시기를 지나왔고 또 다른 삶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또 신앙은 또 우리들한테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앙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늘푸른 청년학교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명동본당 부주임 심승우 신부는 모든 세대의 중간인 청장년들은 교회의 핵심이라며 이들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신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545에 대한 첫 번째는 관심, 그리고 그들을 위한 자리 마련이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신호드의 길. 늘푸른 청년의 사례처럼 위축됐던 청장년들을 위한 사목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있는데 미사만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성당에서도 저희처럼 이제 저희 또래를 위한 그런 미사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CPBC 김형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항구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3가지 키워드로 세대 간 대화와 교육, 노동을 제시했습니다. 교황이 특히 노동을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는 노동이 인간 존엄을 온전히 실현하는 수단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 없는 인간, 노동에 큰 제약을 받는 인간은 곧바로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선결 조건이라고 본 겁니다. 교황은 세대 간 대화는 공동계획을 실현하는 기초가 되고 교육은 자유와 책임, 발전의 한 요인으로 진단했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지난 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세대 간 대화,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발표한 예수의 이은관 신부는 교황이 초대하는 세대 간 대화는 매우 상호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월의 지혜로 충만한 노인 역시 젊은이의 지지, 애정, 그리고 창의성과 활력을 필요로 한다고 이 신부는 밝혔습니다. 대화의 출발과 목표는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신부는 세대 간 대화의 장이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어른 세대는 세월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장을 만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와 젊은이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따른 채널들, 그것이 온라인이든 메타버스이든 그것을 활용하고 그 매체와 그 채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력은 젊은이들의 눈과 귀의 감각적인 부분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부는 또한 대화에 머물지 않고 함께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노동이나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인간이 협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청년과 세대 간 대화를 나누다를 주제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선 박은미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청년들과 이은관 신부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의 대화가 단절된 원인에 대해 참석자들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에 대한 혐오, 대화 기술의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청년들이 장노년층에게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참석자는 청년들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실천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온라인 포럼이나 웨비나를 3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세대 담론과 세대 담론의 정치학을 비롯해 세대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 등을 다룰 전망입니다. PCK 평화학교 운영과 세대 갈등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대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새해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현금이나 바우처를 주는 정책이 많은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법조항에는 맹인이나 불구처럼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남성 31%, 여성 44.6%.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출산 인식 보고서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 응답자의 70.8%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여성은 20.4%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아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도 같은 고충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0살, 7살, 3살 등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김진아 씨입니다. 출산 전에는 남성하고 동일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인데 휴직 후에 복직하더라도 이전처럼 동일한 직장인의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치면서 경제활동과 육아를 하는 반반 인간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새해 들어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1회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은 3월부터 무상급식을 합니다. 충남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육아 기본수당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자꾸 출산 시 200만 원 이렇게 돈 주면 나을 거라고 단순히 육아에 돈이 들어가서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 엮인 고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워킹맘에 대한 정책이나 출산에 돈 주는 정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요. 이런 부분이 좀 거시적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을 꺼리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와 보육, 경력 단절 예방 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개헌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국민투표. 이 제도를 보장해 놓은 국민투표법 제59조의 내용입니다. 이 법 조항에 사용된 맹인, 불구, 원조라는 표현은 모두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불구는 신체장애인으로, 원조는 지원으로 바꿔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거나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표현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규범으로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는 법률. 법제처는 2014년 장애인 차별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일괄 개정을 실시했지만 국민투표법과 같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법들도 있습니다. 그 이듬해 차별적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유진 담당은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포함한 일부 법령에는 장애인 차별 표현이 잠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도 신체 장애자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법조항에 들어간 용어를 바꾸기 위해선 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또 다른 차별의 현장입니다.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 외눈 보도다,
모두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입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이러한 차별 표현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장애 비하 표현을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에다가 막 쓰느냐면서 그런 표현 자체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에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 조항에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은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먼지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연하게 스며들어 있는 장애인 차별 표현들. 말에서 비롯될 수 있는 또 다른 차별을 막기 위해 이젠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말로 뱉은 단어가 결국은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로 말미암은 생각이 결코 개인에게 건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은 지양하고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 CPBC 김형준입니다. 지난해 1월 화재로 소실됐던 원주교구 황지본당 관할 상동곤소가 복원됩니다. 공소 신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하늘을 지붕 삼은 야외 성전으로 지어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상동공소. 아얀 강판 지붕은 자취를 감추고 종탑이 있는 전면부와 후면부 벽체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체와 환풍기, 뒤틀린 철근은 그날의 화재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 막 내려앉는데 신부님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신부님 붙잡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가 화재가 나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신부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신부님 분하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신부님도 울으시고. 화마가 핥힌 뒤 남은 것은 숫덩이처럼 비어난 성체와 감실, 일부 성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지본당 주임 김기성 신부는 매주 목요일마다 임시공소에서 태백지구 본당 사제, 신자들과 함께 상동공소 화재 수습 및 복원규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월 1일 화재 이후로 이제 신부님하고 신자들이 그 목주기도 33만 단을 목표로 해서 우리 여기 신자들이나 본당 신자분들이나 모든 해서 1년간 해서 50만 단을 넘겼습니다. 김기성 신부는 하느님께서 잊혀진 상동 성당, 버려진 상동 광산 지역을 다시 찾아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화재로 허락해 주신 모습, 벽체만 남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원은 지붕 없는 성전, 기도의 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딱 서서 보면은 하늘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옆에는 산이잖아요. 절벽 같은 산. 이제는 하늘이 성전이 되고 또 산이 성전 벽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저희는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그래요. 대신 사제관으로 쓰였던 1층은 신자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소박한 경당과 제의실, 전시실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전시실은 이른바 광산천의 사도 바오로로 불리는 고 이영섭 신부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원주 교구가 보관해온 이 신부의 유품과 함께 화재 더미 속에서 수고한 성물이 전시됩니다. 이영섭 신부는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하던 1959년 당시 초대 주임을 지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은 2층은 야외 성전으로 복원됩니다. 외부 벽체는 십자가의 길로, 내벽은 소명의 길로 꾸며 누구나 와서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하느님과 참된 나를 만나는 장소로 환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라만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깊은 울림을 주거든요. 영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이곳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화재 1년,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3억 원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완공에는 여전히 2~3배의 기금이 더 필요합니다. 원주교구는 상동공소를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기억의 공간이자 거룩한 성전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오는 4월 말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동공소에서 CPBC 김영규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이슈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10으로 포착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대선 후보들 역시 일제히 이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글로벌 외교로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요격이 불가능하기에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으로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 시스템으로 2023년까지 적용되는 국방 중기 계획에서는 전략 표적 타격으로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윤 후보의 입장을 보면 북한의 도발 조짐이 보인다는 가정이 붙고 외교적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그럼에도 대선 후보로서 준 전시 상황의 작전 개념인 선제 타격이란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후보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에 이마트를 방문해 멸치와 콩을 구입하며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가세한 상황이기에 최근의 언행이 대북 강경 노선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북 이슈는 역대 대선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북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인내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각양각색의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해법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에 더 이상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중년 남성의 결정으로 시작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여성, 노인, 그리고 어린이 등 가장 약한 사람이 당했습니다. 현대전은 상상할 수 없는 파기력을 가진 무기체제로 승자도 의미가 없는 공멸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선제 타격 발언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낮출 수 있다면야 대선 후보로서 어떤 발언을 한들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발언이 북한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내부에서 전쟁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게 할 수 있게 만들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는 눈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에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이 말을 새삼 떠올려 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선제 타격 발언 논란, 전쟁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음을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